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스페인 내단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제 제가 강의 도중에 그 정전이 됐어요. 그래갖고 정전이 돼갖고 이제 요즘에 에어컨 많이 쓰니까 어, 전기 전력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중에 계속 전전이 돼갖고 이제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스페인 내단 구도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제 하다가 어떻게 자기끼리 이제 싸우는가 이 내용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요걸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스페인 내단은 이제 36년부터 39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예. 아까 이제 그 전 시간에 좀 얘기한 것처럼 두 개 세력들이 싸운다 했죠. 우익하고 이 자익들이. 그래서 우익은 어디 있냐면 이제 주로 이제 그 팔랑제당, 그래서 니베르 장군의 아들이 이제 세웠던 그 팔로정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우리금 프랑크 장군 있죠. 자, 프랑크 장군 되면 군벌들, 군인들, 군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런 세력들이 우익을 차지하고 있고요. 좌익은 이제 요 안에 이제 뭐냐 공화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있어. 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도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이제 국제여단이라고, 제가 전 시간에 국제연맹이라고 했는데 국제여단이 정확한 말이에요. 예, 이 국제여단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국제여단은 주로 이제 스탈린이나 볼세비키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죠. 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자익들을 되게 많이 지원했는데, 특히 이 국제 여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자익들은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싸워. 심지어는 사회주의 안에서도 국제 여단과 아닌 사람이 싸우고, 뭐 공화파와 이제 국제 여단이 싸우고, 막 이런 이제 대결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로부터 지원이 별로 없었어요. 음. 외부로부터 지원은 소련만 이제 지원을 좀 해줬고,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음, 이런 나라들 있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중립을 지켰어. 다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자유주의자나 뭐 사회주의자들이 그 뭐냐면 자발적 의원군을 구성해 갖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중립을 지켰죠. 그리고 이제 소련은 아까 이제 적극적으로 간섭을 좀 해줬는데, 국제위원군은 이제 파견해 갖고 인민전선 쪽 자익 측을 이제 지원을 해줬고. 자, 근데 이에 반해 우익은 자익보다는 수는 적어요. 근데 결집이 돼 있어요. 얘네들이 소수지만, 왜냐면 이제 자익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인민전선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그 권력을 이제 뺏으려면 물론 이 안에서 이제 물론 다양한 색깔도 있겠지만 일단 힘을 합쳐야 될 거예요. 합칠 필요가 있겠죠. 결집이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외부의 지원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데, 이런 나라들은 아예 병력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이 직접 참전을 했죠. 병력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뭐 그 탱크라든지 비행기, 뭐 장갑차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고, 중무장한 그 무기들 지원해주고, 일부 군대 또 파견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게로니카라는 곳이 있어요. 게로니카. 이거 좀 외워두세요. 여기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비행기들은 폭격을 안 했어요. 폭격보다는 이제 뭐냐면 폭격했다. 예. 근데 이제 폭격기가라는 게 전문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폭격기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요 게로니카를 이제 뭐냐 공격을 하고 공습을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최초로 이제 뭐냐면 폭격기를 통해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여기를 공격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게로니카인데, 이 게로니카를 이제 소재로 해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죠. 이게 교과서에 이제 몇 개 교과서 실려 있는데, 참고로 이 피카소는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936년에 에스파냐 총선거에서 그당 인민연수 정부가 수립되니까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공군에게 반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이 프랑코 장군을 지원했던 거죠. 독재 정권 수립을 도왔다. 자, 에스파냐 화가 출신이었던 피카소는 프랑코를 지원한 독일군이 에스파냐 전통 도시였던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한 데 항해여 1937년에 파리 박람할 때 에스파냐 정시간에 게르니카라는 벽화를 출범했다. 예. 그래서 요 게르니카 그 그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두세요. 게르니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국제여단 병사들은 이제 그 스탈리니즘이나 얘네들을 따랐던 거지. 보스비키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예, 그 반란 상태에 돌입했다까지. 자,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에스파냐 내전은 단순히 정권 다툼을 넘어서 이념적 전쟁이었다. 자, 그것은 파시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든 투쟁이었다. 그래서 여기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뭐 스탈리니즘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독일과 이탈리아는 꼭 적극적으로 프랑크 장군을 지원했는데 그 영국과 프랑스는 정부군 지원을 매우 소극적이었고 소련이 약간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국제위원군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있는 국제여단 같은 얘들을 좀 지원을 좀 해줬어요. 얘네들. 네. 그래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개인 자격으로 정부에 참전한 자가 많았다. 그래서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소설이 있어요. 이걸 소재로 해갖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묻는가 그 책인데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소재로 이제 그렸던 거고요. 영화도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고 결국에는 1939년 초에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 승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프랑코 장군이 줄을 좀 잘 쓴 게 뭐냐면 집권할 때는 이제 독일 쪽에 줄을 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손절 해버려. 예,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예,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죠. 예, 중립을. 그래갖고 전범국이 끝날 때 전범국이 아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전범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지 않고 권력을 죽을 때까지 이제 진짜 벽에 똥을 치를 때까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했다. 예.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침략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독일의 침략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진짜 자주 나와요. 한 세네 번 나왔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시험 문제 그 자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근데 독일 침략 부분 관련된 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독일 침략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념상으로 서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문제와 에스파네단 등에 있어서 서로 접근했던 독일과 이탈리아는 1936년 10월에 협정을 맺고 베를린 로마 축축이 형성됐다. 예, 축축이라는 건 중심축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독일의 시틀러하고 이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관계를 좀 보면 시틀러가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좀 스승처럼 모셨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틀러가 집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권 과정에서 자기 권력을 강화할 때 이탈리아를 모델로 했어. 무솔링을 역할 모델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이탈리아의 그 무솔링이 히틀러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좀 견제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이제 국제사회 왕따가 되니까 손을 맺게 된 거야. 1936년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어서 아시아 파시스트 국가였던 일본이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게 되죠. 자, 이 방공협정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뭘 맡겠다는 공산당을 맡겠다. 주로 이제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뭐냐면 이탈리아가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 이탈리아는 서쪽 지역과 그다음에 그 일본이라는 그 아시아 지역이 또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이 방공업체이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방공업체 1937년에 맺게 되고 자, 이 방공업체이 좀 더 강화된 것이 뭐냐면 1940년에 맺어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동맹이야. 이게 1940년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뭐냐면 침범을 당할 경우에는 선전포고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은 2차 세계 전쟁은 독일이 먼저 시작했죠. 1939년에. 그 당시 일본은 이제 중일 전쟁만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일본이 진주만 뭐냐면 참여 그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미국이 이제 뭐냐면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진주만 폭격받고 일본하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그때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냥 참여 안 해도 되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간에 어떤 삼국 동맹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동맹에 따라서 독일, 이탈리아도 자동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도 또 서부전선, 유럽전선에 또 참여하게 되죠. 중립을 지키다가. 예.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전에 이미 영국이나 이제 요동편에 섰죠. 그래갖고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무기 대여법도 만들고 그 독일과 이탈리아도 언젠가 한번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게 된 거고 요 삼국 동맹에 따라서 독일, 이탈리아가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야. 예. 자, 그리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의 군비 제한을 폐기한 독일은 군비 확장에 서둘러 단시일 내에 기계화된 정예 부대와 공군을 갖게 되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독일은 그 당시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장갑차 등등 무기 개발을 스웨덴이나 소련에서 미리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군비 확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기만 하죠. 예, 설계도에 따라서. 그리고 사병들이야 뭐 징집을 해갖고 이제 뭐 한 달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전선에 배치하면 되고요. 자, 히틀러는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되니까 우유부단 유화 정책. 자, 이 유화 정책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하고 전쟁하기 싫어했어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한번 겪어봤잖아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그 참호전에서 한 번 전투에서 수십만이 갈려져 나갔잖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쟁하는 걸 되게 안 좋아했기 때문에 좀 피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노렸던 거지, 히틀러가. 예.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어떻게 하든 히틀러를 좀 설득을 시켜갖고 최대한 좀 약간 최소한의 먹이를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구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한 거지. 히틀러는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4차원적 인간이잖아. 그런 사람들 먹혀들잖아. 히틀러는 막 이제 평화를 이제 요구하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게 요것만 주면 안 건들겠다. 요것만 주면 뭐 건들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맨날 이게 입으로 거짓말을 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 침략을 했죠. 그 대표적인 해당이 무엔 회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히틀러 침략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그 연도를 좀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일의 움직임 해갖고 있는데 요걸 이제 외워두세요. 이거는 네,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거야. 02년, 12년, 14년 기출 세 번이 나왔어. 자, 일단은 그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집권한 게 33년이거든요. 집권하자마자 국제연맹에 탈퇴할 뻔했고, 이거 35년에 진병제를 부활할 거야. 근데 진병제 부활 자체가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안 지키겠다 그거죠. 그리고 36년에 독일군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라인하트를 진출했어요. 요 지역이야. 라인하트 지역이.
여기가 이제 비무장지대죠. 예. 그리고 1936년, 39년까지 스페인 내단에 파병했고, 그 다음에 38년에 오스트리아 합병했어요. 원래 오스트리아는 대제국이었지만 이제 다 나눠주니까 이제 독일인 사는 지역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히틀러 이제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형성돼요. 결국에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독일하고 통합을 해버려, 병합을 해버리죠. 예. 그래갖고 무혈 입성을 해.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지역까지 이제 뭐냐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 체코의 지역군에 이 슈텐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슈텐드, 이 북경성 지역에. 이 지역이 이제 그 독일이 90%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가 여기가 이제 독일어권이니까 너네들 왜 갖고 있냐? 여기를 땡겨줘라. 근데 체코가 이제 거부를 했어. 이거 왜 주냐 너한테.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제 뭐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자 그때 이제 그 무엔회담을 개최해가지고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부터 약속을 받죠. 요 슈텐트를 먹을 테니까 너네들 좀 가만히 있어라. 더 이상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어. 이때 이제 체코 대통령은 참여하지도 않았죠.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뒤에 이탈리아 네 명이 와서 그냥 지네끼리 나눠 먹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독일의 이제 슈텐트 합법을 승인해 준 거죠.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여기만 공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틸러가 이제 욕심이 생겼는지 여기까지 체코 전역을 이제 뭐냐면 장악을 했죠. 그 당시 체코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있었어요. 여기 지역까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체코를 이제 합병을 이 지역은 자기 땅으로 해버리고, 슬로바키아는 일종의 위생 정부를 만들어 계대 정부를 만들어 갖고 여기는 보호구로 삼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예, 그 여기 단지니와 폴란드 화강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독일은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딱 독일은 유럽 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으로 공격받으면 어떻게 동부와 서부를 공격받으면 좀 힘이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부 전선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독일하고 소련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불가침 조약도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서로 이제 비밀 조약을 맺고 땅 따먹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침공할 때 너희들도 같이 침공하자. 그래서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해갖고 요쪽 서쪽 지역은 독일이 먹고 요쪽 동쪽 지역은 러시아가 먹고 소련이 먹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삼국도 이제 소련을 갖고 핀란드도 이렇게 소련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땅 따먹기를 해갖고 이제 불가침 조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그 동부전선은 이제 소련군의 어떤 공격을 좀 차단한 후에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했죠.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단지니하고 폴란드 항을 넘겨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폴란드를 침공을 했고, 곡반 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여기까지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주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 가정. 여기가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받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개헌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화 정책을 이용해서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 군대에 진주시켜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진주시켜 이를 합병시켰다. 자, 히틀러의 야욕은 이로써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범게르만주의라는 이름으로 약 325만 명이 독일에 살고 있는 체코슬라바키아 주텐텔랜드라고 하고 또는 슈텐테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체코슬라바키아 요구를 했다. 요 지역을 달라고. 자, 이에 이제 유럽의 국제관계가 긴장하였으나 가능한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영국과 프랑스의 무솔리는 그러니까 프랑스는 무솔리니의 주소로 1938년 9월에 무엔 히틀러와 더불어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에 더 이상 영토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주텐텔랜드에 독일을 넘겨주었어. 예.
그래서 그 무해회담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죠.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 정책을 내세워갖고 넘겨준 것도 있겠지만 전쟁하기 싫으니까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서강제에 나왔지만 그날 소련을 독일이 좀 막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 회담에 소련이 참가하지 않았죠. 좀 왕따당하면서 참가를 안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소련이 견제를 해주지 않을까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개뿔 나중에 이제 아예 불가침 조약까지 맺게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체코 대통령 오지도 않았어요. 네. 자, 하여튼 이 회담에 참가했던 이제 영국 성상 체인몰인가 무해매단을 거쳐가지고 평화의 보장이라고 자랑했다. 이 사람이 귀국한 다음에 귀국 그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떠벌댔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입장 때는 뭐 챔버린이 좀 합리적일 수 있어. 예. 이런 뭐냐면 유화 정책인 대서양상이 근데 시틀러 같은 인간에게는 그렇게 유화 정책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좀 강경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좀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칠이 어 뭐냐면 이거 안 된다. 독일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강경하게 대도 강경 정책을 내세워서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처치보다는 챔버린 말을 이제 듣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 2차 세계 시작하면서 처치의 말이 이게 뭐냐면 이 처치의 그 발언들이 부각이 된 거야. 처치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처치 수상이 되죠. 이 사람이. 그러나 다음에 이제 서먼 시틀러는 군대는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슈텐트리히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완전히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분리시킨 다음에 체코는 자기 영역으로 합병시키고 슬로바키아는 계례국을 만든 다음에 형국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기 보호국을 삼았죠. 자, 체코슬로바키아 병합은 번게르만주의를 넘어서 그 시틀의 끊임없는 영토 획정의 야망을 명백히 드렸다. 왜냐하면 체코슬로바키아는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아니에요. 스텐덴 지역을 지하고 얘네들 뭐예요? 슬라브족이죠. 서슬라브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들을 이제 다 통합을 해야겠다. 명분은 예전까지 계속 했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이제 슬라브족의 영역까지 다 확대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따는 이 폴란드에게 단친이 자유시와 독일과 단친을 연결하는 폴란드 하랑을 요구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친. 원래 이제 이걸 국제연맹이 이제 관리하는 자유시인데 실제 폴란드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그래서 폴란드는 원래는 이 단체가 없으면 이게 내륙국이죠. 그럼에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발트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동프로이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본국이 있는데 동프로이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프로이센이 갖고 있었던 지역이죠. 예. 요 지역이 이제 중심 도시가 케니스파르크인가? 네, 케니스베르크. 오늘 칼레리 그랜드 지역이야. 그래서 하여튼 요 지역이 떨어져 있었어요. 본토하고. 그래서 요 지역을 연결해서 요 베르 그 폴란드 하랑을 독일에 넘겨라. 그래 우리가 이제 영토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월경지가 없어지고 동풍에서는 월경지가 없어지고 당연히 폴란드는 거절했겠죠. 일단은 단지는 독일이 많이 살아요. 90%가 독일이 살고 근데 이제 폴란드라는 지역은 엄밀히 독일이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 지역은 폴란드인들이 거의 대부분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안 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격을 한 거지. 예. 자,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뭐냐면 폴란드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네요. 그래갖고 이제 영국하고 폴란드가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만약 공격을 받을 경우에 영국이 자동 개입한다. 그래서 영국도 이제 폴란드 상호 원조를 맺으면서 그 당시 독일과 일전을 불사하는 결의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틀러가 이제 폴란드를 치기 전
이제 독일은 이제 러시아, 소련의 어떤 공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1939년 8월 23일 날 독일과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인데, 자, 이때 이제 시틀러의 이제 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 그 외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페트트루프가 있어요. 예, 이 사람 제 외무장관일 때 리페트트루프를 협상 대표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 스탈린으로서 이제 그 외무장관인데 스탈린 정권의 외무장 몰료도프가 있어요. 자, 이 몰로도프와 니페트로프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불가침 조약을 맺죠. 만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왜 쇼킹한 사건이었냐면 일단은 시틀러는 국가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애예요. 전체주의를 나치즘을 이제 뭐냐면 그 지향하는 사람이고, 스탈린은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잖아. 같은 전체주의지만 이념상 반대쪽에 있는 사람,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각인 인물이 서로 손을 맺은 거야. 이념상 완전히 다른 애들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내용은 통념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그 국제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히틀러가 스탈린 간의 불가침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 조약은 이제 서로 상호 간의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그 조약국이 제3국 간에 아, 전쟁하는 경우 다른 조약국은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포면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공식화된 이제 회담 내용이고, 자, 근데 요거부터는 뭐냐면 그 뒤에 것은 비밀 조약이야. 따로 공식화된 그 조약뿐만 아니라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비밀 조약을 맺었어. 이거는 땅땅 먹기인데, 그 폴란드에서 양국의 세역권을 설정했죠.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면 바르샤를 기준으로 소련도 동쪽 지역을 점령하겠다. 그리고 발트 삼국이나 핀란드도 같이 점령하겠다.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 세력권을 이제 양보를 했죠. 자, 이러한 독소 불가침 조약은 유럽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파시즘 타도를 외쳤던 공산주의자들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동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 이후에 일주일 만에 1939년 8월 30일 날 폴란드에게 최후 통첩을 했고, 그 9월 1일 날 새벽에 기하여 독일군 폴란드를 진격을 명령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공식적인 이제 시작점이 1939년 9월 1일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그들의 의무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폴란드로부터 독일군 철수를 요구한 최후 통첩의 기한 만료를 기하여 9월 3일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실제로 폴란드를 이제 도와주지 못했어. 왜냐면 이제 갑자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또 전격적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에 직접 좀 도움을 못 되고요. 폴란드를 독일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나서 한동안 전쟁이 후강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된 거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전쟁 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서강자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서강자 555페이지 펴보세요. 자, 558페이지 보세요. 558페이지. 자, 어디부터 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히틀러 침략 과정을 이제 봐야 되니까 세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1933년 1월에 총리가 된 히틀러는 그해 이제 10월에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1935년 3월에 베르사유 조약의 독일 군비 제한 조약을 무시하고 징병제와 공군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 1936년 3월에는 베르사유 조약에서 비무장지대로 구정된 라인한테의 군대를 진출시키고요. 38년, 39년에는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잇따라 침공했다. 우선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는 슈슈니크 총리가 히틀러 합병 압력에 맞서서
맞서 이제 1938년 3월 13일 날 국민투표 독일과 합방 여부를 결정을 발표하자 그날 그 전날 침공에 합병해 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여기 보니까 그 당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 이제 나치 정권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 당시 권력은 잡지 못하고 슐스니크 총리가 이제 대항을 했지만 합병했다.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1938년 9월 29일 30일 날 무엔에서 열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4개국 그 정상회담을 통해 독일과 접경 지역인 주텐테랜드를 넘겨받는 데 이어서 다음해 3월 15일 침공의 서쪽 절반이었던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을 만들고 동쪽 절반은 그 당시 슬라바키아 이름으로 위성 국가를 분리 독립시켰다. 끝으로 폴란드에 대해서는 1939년부터 봄부터 단체 자유시와 폴란드 하강 지역을 요구를 했죠. 폴란드 정부가 이를 거부하니까 9월 1일 기어이 침공했다. 바로 그런 침공에 이어 6년간에 이어진 2차 세계대전 출발점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고 다음 단락을 볼게요. 1935년 3월에 재군비 선언도, 그 당시 이제 1936년 3월 라인하트 재무장도, 38년 3월 오스트리아 합병도 히틀러 예상과 기대대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도 제지받지 못했다. 이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1938년에 가을의 체코슬로바키아 위기에서 영국의 총리 챔버린은 독일의 부당한 요구에 반대하기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독일의 요구에 수락하는 압박을 가했다. 결국 무솔리니의 주소도 그 당시 무엔에서 열린 4개국 정상회담에 챔버린과 프랑스 총리 달란디에나 체코슬로바키아 주텐테 달란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주텐테를 독일에 하락하는 데 동의했고, 이 무엔 협정이죠. 이로부터 무엔을 지명한 한동안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비겁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 다음에 1938년 9월에 체코슬로바키아 문제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단호하게 나치 독일에 맞섰더라면,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 1936년 3월에 독일의 라인하르트 재무장 시도에 대해서 프랑스 군대가 반격했다면 2차 대결을 막을 수 있지 모른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런 유화 정책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자, 일단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 때는 둘 다 1차 세계대전에 끔찍한 기억이 있었죠. 예,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잖아요. 근데 또 전쟁이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유화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약소국들을 좀 약간 이제 독일한테 넘겨주긴 했지만 그 대가로 이제 뭐냐 평화를 얻었다.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던 독일 측이 베르사유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판단.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얘네들 배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얘네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이제 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히틀러의 목표가 제한적이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제 유화 정책에 대한 이유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할게요. 유화 정책을 펼쳤던 그 당시 이제 그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던 이유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자, 히틀러 목표가 제한적이다. 예. 그래서 여기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어디를 한정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체코만 이제 먹으면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나치에 맞서 독일에 맞서 군비 증강 우위에서 경제적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화 정책을 놨는데 일조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치 독일이 그 당시 이제 그 동쪽의 소련 공산주의 재기하는 위협에 든든한 방어망이 해줄 것이라는 계산도 유화 정책 추진자의 동기나 의도에 포함된 건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화 정책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좀 끊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끔찍한 기억 있죠? 이런 것들이
비록 이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같은 주변국 약소국들이 대가를 치러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화 정책 또 배경이 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유화 정책 배경 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유화 정책 배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포와 불신은 결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반독일 동맹을 무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이 소련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불신감이 되게 많잖아요. 영국과 프랑스가. 근데 당연히 이제 얘네들하고 동맹을 맺는 것을 서로 뭐냐면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은 어디에 붙었어? 독일에 이제 줄을 쓰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무해협정이 되게 중요하잖아. 이 유럽 질서를 재편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 참가자 중에 누가 빠졌냐면 중요한 인물 빠졌죠. 유럽에서. 스탈린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의 챔버린, 프랑스의 달렌디엔, 독일 시틀러, 이탈리아 무솔린 이 네 명만 있죠. 스탈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입장 볼 때는 시틀러보다는 스탈린이 더 두려운 거야. 예. 그러니까 요 회담에서 완전히 이제 스탈린은 왕따가 될 뻔인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신이 홀로 독일과 싸우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소련은 이 소련이 입장할 때는 이제 독일이 이제 그 타케시 다운모 쪽이 자기 거라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혼자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이제 그 독일의 침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뭐냐면 8월 23일 날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양국과의 불가침 조약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이 두 나라가 분할하고 이 비밀 조약이에요. 여기는 폴란드를 이 두 나라가 분할하고 소련이 발대 상국을 점령할 수 있는 비밀 규정도 포함됐다.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 의도에 출발했으나 오히려 전쟁 도발을 부추겼고 그 과정에 약소국에 희생한 것은 그 희생시킨 것은 무연합주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불가침 조약의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자, 동부에서 소련의 발을 묶어 놓았다고 판단한 나치 독일은 일주일 뒤에 9월 1일 선전포고도 없이 그 폴란드를 침공했다. 자, 지금까지 일단 독일의 침략행위에 침묵하고 무력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죠. 선을 넘은 거죠. 그리고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는 이제 예전에 그 폴란드와 그 조약을 맺었잖아요. 침공을 받을 경우에는 자동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그 것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뒤인 9월 3일 날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 군사활동도 취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폴란드는 9월 17일 소련의 침공까지 받고 독일과 소련에서 분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2차 세계대전은 시틀러 나치 독일의 팽창 욕구, 이를 막지 못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 그 이 두 나라 다를 바 없는 소련의 행동으로 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1차 세계 자체가 제2차 세계 기원이었다. 1차 세계 자체가 제2차 세계 기원이었다. 1차 세계적 반발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 돌릴 수 없는 것인데도 2차 세계는 확실히 시틀러가 잘못된 거죠. 1차 세계는 양쪽이 잘못된 거야. 동맹국이든 그 협상국이든 간에. 그럼에도 이제 승전국은 그 전쟁의 책임을 독일과 그 동맹국에 일반적으로 돌렸고 결국에 특히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터무니없이 무거운 배상금, 극도의 군비 축소, 모든 해외 식민지 박탈 등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다. 자, 이러한 승전국의 조치에 대한 복수와 독일의 강대국사 기존 지위 회복을 가장 강력히 외친 이가 바로 시틀러였고 시틀러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점이다. 자, 시틀러는 분명 1914년 이전 독일의 지위 회복과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려고 했지만 독일의 팽창 욕구,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히틀러의 자기 팽창 욕구, 뭐 독일의 팽창 욕구, 요거 예전에 역교론에서 한번 나왔죠. 역교론에 보면 총괄학습이 있어요. 총괄 개념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총괄 개념으로 요걸 사용했는데, 자, 하여튼 독일의 팽창 욕구와 서방의 유화 정책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의 기본 동력을
제공 것이 1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전후 유럽 질서의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놓은 베르사유 체제의 문제점이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 한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배경이고 동기고 이것 때문에 히틀러 침략 전쟁을 뭐냐면 합리화시킬 수는 없죠. 또 정당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근본적으로 히틀러가 문제야.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과정을 좀 볼게요. 이 전쟁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서강자가 상당히 뭐냐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서계를 일단 읽고 서강자 내용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기도 할게요. 자, 압도적인 그 공군과 기계화 부대를 앞서서 독일의 전격 작전 앞에 폴란드 국민은 완강한 저항도 맥없이 물려줬다. 여기에도 이제 본 핵심 뭐가 전격 작전이죠. 자, 전격 작전은 뭐냐? 이건 버학을 치는 듯이 기습해갖고 기동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치는 거야. 이거는 예전에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하고 좀 달라요. 참호전은 양쪽이 참을 파놓고 치고받고 하면 송호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전투에 뭐 몇십만 명이 이제 달려 나가고 죽고 떨어졌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들어오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어. 자,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제 뭐 탱크도 나오고 장갑차도 나오고 그다음 비행기도 나오잖아요. 자, 요걸 이제 뭐냐 적극적으로 이제 전략 전술에 이용했던 것이 독일군이에요. 그 당시 독일군은 10만 명 정도 감축됐죠. 근데 오히려 이게 좋은 그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10만 명이 감축되면서 예전에 1차 세계에 참여했던 많은 이제 그 군장승들이 옷을 벗고 나온 거야. 1차 세계 패전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 이제 그 장교들이 뭐냐면 군부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종전에 참호전 형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탱크와 장갑차를 통해서 기계화 부대를 만든 다음에 기계 사단을 만든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뭐냐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뭐냐면 형성하지 않고 얘네들이 돌파한 거야. 그래서 전선을 빵꾸를 내요. 이 기계 사단이. 그래갖고 이제 적의 핵심부를 공격을 해. 아주 빠른 속도로 기동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비행기 있죠. 스투카 같은 그 비행기들이 와서 근접 지원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보병은 뭐 하냐? 보병은 얘네들이 이제 돌파를 하면 전설을 뚫고 돌파하면 그 나머지 지역들 있죠. 후방에 있는 지역들을 보병들이 와갖고 걸어가면서 깃대를 꽂는 거죠. 네, 깃대를 꽂는 거야. 보병의 역할은 없어. 그럼 기계화 부대가 많은 건 아니고 전체 병력의 한 25%가 기계화 부대고 나머지 75%는 보병 부대예요. 예. 그래서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참호천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뭐냐 적은 병력을 가지고 기계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적의 핵심부를 공격해갖고 타격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75% 보병사단들이 뒤에 후방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제 점령지에 깃대를 꼽는 방식으로 점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격 작전은 의외로 참호전보다 인력 소모가 없었어요. 양국 승전국이 패전국 간에 전쟁이 그냥 단신에 끝내버리니까 포로는만 많을 뿐이지. 그래서 뭐 사망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뭐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 되게 뭐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참호전에서 100만 명, 200명 막 죽어 넘어갔잖아요. 1000만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걸 감안해 보면 이 전격 작전은 상당히 적은 피를 흘리면서도 그 뭐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독특한 방식인데 자, 한 이들 보고 있던 소련도 9월 중순에 한급하게 동부로부터 침입해서 독일과 폴란드를 나눠 가졌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밀조약에 따라 소련은 발트해상국을 점령하고 핀란드를 공격했죠. 발트해상국과 핀란드를 왜 점령했냐면 일단 발트해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러시아 영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를 점령해서 후에 이제 히틀러가 쳐들어올 때 그 레닌그라드나 모스크바의 어떤 그 거리까지 좀 약간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트해상국을 좀 점령했어요. 그래서 발트해상국은 그 후에 소련의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그 연방 공화국의 하나였다가
나중에 이제 90년 들어와서 독립해 가죠. 핀란드를 공격했는데 이 핀란드가 그 의외로 고전했어. 예. 그래갖고 왜 핀란드를 의외로 고전했냐면 원래 핀란드는 그 러시아 영역이었어요. 러시아 영토였죠. 게다가 독립했던 나라인데 이 핀란드가 이제 그 당시 좀 약체였어요. 예. 근데 이제 핀란드 약체였고 이제 러시아가 얘들 쉽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 요구했죠. 너네들 땅을 나눠줘라. 그럼 우리가 침략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핀란드가 거부를 했죠. 왜 우리가 너네들 땅을 하장해야 되냐? 우리 못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스탈린이 핀란드를 공격한 거야. 근데 그때 핀란드 병력이 잘해봤자 다 끌고 모았자 뭐 한 30만 됐나? 네, 그 정도 됐고 그때 소련군은 거의 뭐냐면 한 150만 정도 공격한 거야. 100만 정도 넘게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적으로도 열세지만 무기도 형편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탱크도 뭐 장갑차도 별로 없었고 비행기도 좀밖에 없었고 근데 이에 반해 소련군은 장갑차, 탱크, 비행기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초반에 되게 고전했어. 예. 특히 겨울 때 상당히 뭐냐면 고전했죠. 핀란드에 치고 빠지는 전술도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핀족들이 사는 나라인데 이 핀족들이 수렵이나 이런 것들 되게 잘하거든요. 사냥들을. 그래서 사냥들을 잘하다 보니까 저격수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갖고 예전에 사냥하는 것처럼 그 소련을 사냥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갖고 핀란드군이 한 5만 죽어 나갔을 때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소련군이 60만 정도 죽었다고 그래. 교환비가 어마어마하죠. 6대1, 뭐 10대1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고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겨울이 물려나니까 이제 총경보를 하는 거야. 보병 가지고 안 되니까 얘네들이 오늘 포격을 하거나 그다음 핀란드에 포격전을 해서 공격하거나 그다음에 비행기로 때리는 거죠. 결국에 핀란드가 항복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핀란드에게 손해 보지 못했던 것은 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핀란드가 이제 비록 졌지만 이제 소련도 이제 핀란드가 강한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 전체를 먹지는 못하고요. 핀란드의 땅 한 10% 정도 10% 정도만 먹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해군 기지를 확보를 하게 돼. 여기. 그리고 이 지역이 대부분 이제 중요한 공업지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그 독일을 소련을 공격하니까 핀란드도 독일 쪽에 써요. 예, 그래서 독일 쪽에 써갖고 거기 자기가 예전에 겨울 전쟁 때 뭐냐면 확보하지 잃었던 영토도 있죠. 그걸 다시 확보하게 되죠. 물론 이제 소련이 다시 그 반격을 하니까 핀란드가 다시 독일군을 공격해서 소련 쪽에 쓰고 예, 그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약소국이 좀 약간 문제점이 하는데 외교는 좀 잘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겨울 동안 잠잠했던 서부 전선에서 1940년 4월에 예상과 달리 독일은 중립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공격해 이를 점령했죠. 예. 자, 이 노르웨이는 이제 어딘지 아시죠? 노르웨이는 이제 잠깐 여기죠, 여기 노르웨이를 점령했는데 이 스웨덴은 그 당시 중립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스웨덴이 원래 철강성이 많은 곳이거든요. 철강성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한테 이 철강성을 공급을 해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이 이제 뭐냐면 그 노르웨이를 왜 점령했냐면 이 스웨덴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스웨덴은 그 영국이 연결되는 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어. 그래서 영국이 이 노르웨이를 장악해서 이 노르웨이를 통해 스웨덴을 공격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은 이제 보호하고 자기 철강성 단지 보호하고 영국부터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북해 연안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공격한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덴마크를 거쳐야 되니까 덴마크를 점령한 거죠. 덴마크는 공격하자 자기 힘을 알고 그냥 항복을 해요. 네. 그래서 독일은 덴마크를 그렇게 뭐 직접 지배는 하지 않고 기존의 덴마크 정부를 그냥 인정하는 가운데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노르웨이를 이렇게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을 견제하면서
스웨덴을 보호하게 하는, 스웨덴 보호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급, 철강산의 어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 노르웨이를 공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은 영국과 대서양에 대한 공군과 잔수화 작전 훌륭한 기지를 이뤘어요. 독일은 그 노르웨이를 점령하면서 그 대서양에 대한 공군과 잠수 작전 유보트의 이제 훌륭한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자, 이 무렵 영국에서는 챔버린 대신에 철치이 연립 내각을 조직했고 대독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됐다. 자, 그 노르웨이를 점령한 다음 날 독일군은 돌연 벨기에가 네덜란드 공군의 지원을 받아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공군의 지원을 받은 기계화 붕괴를 공격을 했고, 그는 네덜란드 저항을 가볍게 물리치고 프랑스의 주된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전면적으로 피하고 끝에 도보해협을 통해서 해협을 진격했다.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군은 일부가 합친 약 30만 군이 영국군 30만 연합군이 남쪽의 프랑스 주요부와 격리되어 덩케르크에서 해안에 고립되게 되었다. 이 적지 않은 병력이 독일군의 공격에 늦춰진 탓도 있지만 6월 초에 덩케르크의 철수는 성공적이었고 기적인 동시에 영국군을 고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자, 이 덩케르크는 이걸 소재로 영화도 나왔고 되게 유명하죠. 덩케르크. 덩케르크가 정확한데, 자, 이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냐면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자. 예. 지도가 여기까지가 좀 있네요. 예. 자, 일단 독일이 전쟁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동투팽창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먹고 덴마크도 먹고 그다음에 노르웨이도 먹고 그다음에 폴란드 서쪽 지역도 먹고 이렇게 했죠. 한동안 이제 1년 동안 전쟁이 시작하자 1년 동안 소강 상태였는데 그래서 독일하고 이제 폴란드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얘네들이 어디에 이제 쳐들어올까 생각해갖고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선 있죠. 여기 쳐들어올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국경선에 마지노선을 예전에 만들어놨다고 했죠. 마지노선.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노선을 만들고 여기는 그 일종의 토치카를 쏴가지고 거대한 참호를 뭐냐면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보시면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참호를 토치카 같은 거대한 큰 그 콘크리트 형태로 만드는데 참호전의 거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독일도 이에 대응해서 좀 작지만 지크포인트 선을 만들었어. 지크포인트 방어망을 만들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있는데 프랑스도 예전 1차 세계대전 경험이 있잖아요. 예, 학습 경험이기 때문에 독일이 벨기에를 거쳐갖고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독일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갖고 어디 이제 방어선이 없는 이쪽 북쪽 라인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프랑스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독일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이제 독일은 군대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뭐 A 집단군, 그 다음에 B 집단군, 그 다음에 여기 C 집단군 이렇게 3개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주력은 B 집단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탱크라든지 뭐냐면 장갑차 같은 기계화 사단들을 완전히 떼어붙고요. B 집단군에 그다음에 C 집단군은 제일 약체죠. 얘네들. 그리고 A 집단군 두 번째 좀 약체고. 그래서 먼저 그 C 집단군하고 그 당시 그 C 집단군 있죠? C 집단군과 A 집단군을 투입을 해. 그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제 공격하고 오고 A 집단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쪽으로 공격했는데 의외로 이 A 집단군이 좀 약체지만 잘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얘네들 주력이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요 벨기에 전선에 몰빵을 해버린 거야. 몰빵을 이렇게 해갖고 전선을 구축을 해갖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요걸 노리고 이제 B 집단군을 이제 투입을 한 거야. 이 B 집단군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드덴 산맥이 있어요. 아드네 숲. 이 아드네는 숲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전차나 뭐 장갑차가 들어가기 좀 힘들 거라 생각해서 그 당시 프랑스는 좀 방어를 좀 약간 느슨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틈타서 이 아르덴수를 공격해서 그 당시 그 영국 프랑스의 주력을 후방을 친 거야. 그래서 요게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위를 내버린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프랑스 군대하고 앞에 벨기에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주력군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갈라치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 차단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덩케르크 가갖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이 덩케르크에 철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보해를 건너서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포위망이 좁혀가고 곧바로 치면 되는데 히틀러가 잠깐 머물거렸어. 네. 덩케르크 공격을 중지시킨 거야. 그때 포위를 해놓고는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히틀러가 영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잠시 뭐냐면 그렇게 좀 병력 진격을 멈추겠다. 나중에 영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합병 고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 덩케르크에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옮길 수가 없으니까 다 버리고 간신히 병력만 철수한 거야. 이게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어차피 중장비나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충하면 되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병력은 보충할 수 없죠. 그래서 영국군이 그리고 일부 프랑스군이 뭐냐면 아주 무사하게 영국을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후방에 있었던 부대들은 이게 뭐냐 주력 부대가 끊기니까 이성급 부대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야. 벌단 싸움 없이. 그리고 그 당시 파리도 무혈 입성하죠. 파리도 이제 개방하고 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해갖고 독일군이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프랑스 정부는 어디 도망가요? 그 당시 비시라는 곳이 있어요. 비시. 그 비시가 프랑스의 온천장 뭐 유명한 곳인데 요게 거기 모텔이 되게 많아요. 호텔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모텔과 호텔을 정부 간청을 삼고 해갖고 일종의 임시정부가 구성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비시정부야. 그리고 이 비시정부하고 파지를 점령하고 있는 나치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결국에는 이게 양분했죠. 프랑스 지역을. 그리고 이 비시정부의 그 비시정부가 독일하고 합병한 걸 반대했던 두고 같은 사람들은 영국을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자유 프랑스를 세우죠. 그래서 자유 프랑스 세우고 영국을 건너갔던 일부 프랑스군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 프랑스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계속 항전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들 좀 뭐냐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독일군은 남쪽의 프랑스군을 격파하면서 파리에 항했다. 자, 6월 14일 날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깨달은 프랑스는 파리를 무방비 도시로 선언하고요. 아무런 저항 없이 이를 독일군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후전 조약이 성립되고 프랑스의 3분의 2는 독일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이제 늙어 패배주의가 된 패댕 장군, 패댕 장군 이게 발음이 좀 그런데 예, 패댕 장군의 원수를 수반놓은 게르 정군 BC에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건 게르 정부라고 하는데 좀 약간 이제 머페는 있어요. 완전한 개대 정부는 아니야. 예. BC 정부라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좀 노선도 했고, 독일의 요구에 좀 어느 정도 거부도 했고 그랬거든요. 예.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대 정부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멀어요. 예. 그리고 BC 프랑스가 차지했던 영역은 독일이 차지했던 영역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예전에 프랑스 있죠. 프랑스의 식민지를 그대로 BC 정부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러다가 1944년에 결국 BC 정부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냥 아예 합병시켰죠. 그 지역을 독일이.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어이없게 패배를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아까 치면은 폴란드가 당했던 전격전을 통해서 기기화된 부대를 통해서 적의 핵심 지역을 타격을 줘서 분리시켜 갖고 망하게 된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러나 드골 장군이 영도하는 그 소수파는 항복을 거부하고 영국을 망명했다. 두골 장군은 덩케르크에 철수한 프랑스군과
그리고 도보해협의 결사를 건너온 프랑스 피난민을 구협해서 자유 프랑스를 결성해서 그 독일과 전쟁 수협에 선언했 독일과 전쟁 수행을 선언했고 프랑스 본토에서는 지하 저항 운동 레지스탕스가 조직되어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 그래서 이런 노력 때문에 프랑스는 초반에 항복했지만 비시정부라는 어떤 그 괴뢰 정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후에 전병국이 아니라 승전국이 됐던 거죠. 이런 활동 때문에. 자,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기 전인 6월 10일 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는 영국에 대응해서 참전하게 되었다.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 저항하는 사람은 이제 영국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 독일은 영국의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결 매일 그 공습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바다사자 작전이었는데 주로 공군의 이제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그때 독일 공군의 총사령관이 게링이었거든요. 이 게링이 주도를 했어.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일단은 영국 해군을 격파할 수 없다. 독일 해군이 영국보다 작잖아요. 세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독일 해군까지 영국을 격파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독일의 공군을 통해서 영국을 매일 공습을 해서 뭐냐면 먼저 초토화시킨 다음에 영국 해군을 괴멸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독보협을 넘어서 더 건너가고 영국을 점령하자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국민은 철치에 영도하에 굳건히 단결돼 있고 계속 저항을 했고요. 그리고 군수 생산들을 증가시키고 영국 군군은 독일 군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고 결국에 바다사자 작전은 이제 실패하고 말았죠. 특히 이제 어, 자체 군수 생산도 있었지만 미국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미국은 그 당시 뒤에 이제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 그 당시 이제 영국을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뒤에 이제 소련도 지원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렵 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삼국동맹이 체결됐다. 1949년 40년 9월에 체결됐죠. 자, 한편 이탈리아는 영내 소망이었던 발칸 방면과 아프리카 진출했으나 영국군과 각국의 저항이 완강한 전세는 오히려 이탈리아에게 불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는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도 되게 약체예요. 예. 군기도 좀 빠졌고 그다음 무기도 시원치 않았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썼던 걸 그대로 쓰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을 보고 나서 이탈리아의 무술림도 자극을 받았고 발칸 방면과 이 아프리카를 진출했지만 오히려 오히려 당했죠.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한테 역습을 당하고 제도 방어도 못하고 그래서 영국군과 각국의 저항이 완강하여 전세는 오히려 이탈리아에 분리됐고 이에 이제 히틀러는 이탈리아 공공을 돕고 과거 나폴레옹 작전을 답습하여 롬메니시아의 기계화 정예 부대를 그냥 아프리카에 파견했어요. 롬멘 유명하죠. 예. 그래서 뛰어난 전술을 가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큰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 전선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히틀러 암살 사건이 이제 터지니까 그 연루돼 갖고 그 죽게 돼요. 예, 하여튼 자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를 공격하여 발칸을 지배했다. 원래 유고슬라비아 그리스는 누가 공격했냐면 이탈리아가 공격했는데 이 제대로 이제 공격했다가 대통령 당하니까 형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했던 거죠. 결국에 1941년 전반기 때 히틀러는 소련 제어군은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히틀러는 이제 나폴레옹의 전철을 밟게 되었는데 1941년 6월에 소련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걸 이제 유명한 독소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제일 큰 전쟁, 그 안에 여러 작은 전쟁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전쟁이 독소전쟁이에요. 예, 독일과 소련의 전쟁인데 이때 이제 뭐 한 1,000만 명 정도 갈려져 나갔다고 해요. 예, 많은 사람이 죽고
원래는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소련이나 이 불가침 조약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못 믿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독일이 이제 그 조약을 깨버리고 소련을 침공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침공을 했고 소련이 초반에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예. 많이 당했어. 그래서 그때 한 초반에 소련군 100만 명이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당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스탈린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지령도 있어요. 독일군과 싸우지 마라. 그러다가 또 싸워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당시 대수청 기간 동안 소련이 그 스탈린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특히 군장부들 그 군 장교들 많이 죽였어.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군 장교들이 없는 거야.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장교들은 그 실전 경험도 없고 사병에서 이렇게 해갖고 진급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야. 예. 그러면 독일군이 왜 그런 소련군을 공격했냐, 소련을 공격했냐 하면 일단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하니까 어, 전쟁 물자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독일은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련은 되게 자원이 많아. 그래서 독일은 소련의 물자,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이 의 식량과 코카소스의 유전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서 뭐냐면 했고 또 독일 군부는 단기적으로 소련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소련이 그 전에 독일과 싸울 때 핀란드를 공격했죠. 핀란드를 공격했는데 핀란드 그 약체인 핀란드한테 두들겨 맞았잖아요. 소련이. 그래서 소련군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면 소련을 금방 굴복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폴란드와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를 공격한 것처럼 독일도 그때 전격 작전을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전격 작전이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독일은 그 작전명 바로바로사라는 명칭으로 프리드 1세의 그 별칭이 붉은 수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전명을 삼아서 소련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군대를 세 개로 나눴어. 그래서 이것도 A 집단군, B 집단군, C 집단군 이렇게 세 개 나눈 거야. 그래서 A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로 공격했고요. 그리고 B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했어. C 집단군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다음에 코카소스 지역. 코카소스 지역은 오늘날 이제 그 코카스 산맥 이남 지역 있죠. 이남과 이북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뭐 코카소스 이남 지역에는 뭐 조지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런 지역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카스피아 지역에 그 아르제바이잔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 국가 내에 요 아르제바이잔이 요 지역이 석유를 되게 많이 나. 카파라는 그 수도 있죠. 요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쟁하면 석유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다음에 여기에 석유를 뭐냐면 많은 이 코카소스 이남 지역을 특히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점령을 하려고 했죠. 근데 초반에는 나름대로 성공했어. 왜냐면 공격하자마자 다 깨지고 항복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히틀러가 한 가지 강조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영국, 프랑스와 폴란드와 달리 러시아는 영토가 강대하다는 뜻이야. 전격 작전이 통하지가 않죠. 예.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러시아는 이 동장군이 있죠. 결국에는 거기에 발목이 잡혔는데 자 그래서 A 집단군은 그 뭐냐면 레닌그라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함락시키지 못하고 거의 3년 동안 포위를 하게 돼요. 여기 들어가지 못해. 항전이 되게 그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 집단군 여기에 발목이 잡힌 거죠. 근데 모스크바도 갔던 B 집단군도 바로 직전에 겨울이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스크바 바로 앞에서 여기 막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 10집단군이 문제인데 C 집단군은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쉽게 점령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코카소스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집단 걸 다시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한 시집단 두 개 나눠서 뭐 1부대, 2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나눴는데 1부대는 그 뭐냐면
이 코카소스 가고, 이 부대는 얘네들이 가면 뒤에서 이제 뭐냐 공격할 수 있잖아요. 동강을 넘어서 러시아 소련군이. 그래서 이 부대는 이 소련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스탈린그라드 있죠. 이 스탈린그라드를 뭐냐면 공격한 거야. 스탈린그라드를 장악해서 그쪽으로 이제 오는 병력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거죠. 소련군 병력들을. 근데 문제는 원래 주력은 1부대였어요. 얘네들이 이제 이쪽 가는 게 주 목적인데 코카소스 가는 게. 그런데 의외로 이 2부대 진격했던 스탈린그라드에서 뭐야 발목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90% 스탈린그라드 장악을 했는데 끝까지 소련군이 계속 저항을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스탈린그라드가 이렇게 있으면 90%를 뭐냐면 독일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련군이 초반에 밀렸지만 10%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시가전을 계속하면서 계속 후방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소련하면 뭐예요? 그 인력이 많잖아. 예. 그래서 그 영화 보시면 하도 끝이 없이 막 병력을 투입하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일반 사람들도 평상시에 노동자, 농민 그런 애들 다 군인도 만들어갖고 사단을 편제해갖고 막 끊임없이 편제해서 집어넣는 거야. 이 스탈린그라드에. 그리고 이 소련군이 이제 여기 외곽 부대들, 독일군 외곽 부대들은 독일군이 아니라 뭐 루마니아 뭐 이런 그 위성국들 군대들이 많거든요. 그 부대들을 좀 약체들을 후방에서 공격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냐면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그 독일군을 포획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포획을 당한 거죠. 오히려 역수로해서. 그래갖고 도중에 이제 그 독일군이 지원을 좀 해줬지만 다 차단이 되고 안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 여기는 항복을 했고요. 시틀 항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방어사령관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항복을 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스탈린그라드를 패배를 해갖고 그게 역전이 돼갖고 곧바로 이제 소련군의 반격이 이뤄진 거죠. 자, 그럼 한번 좀 계속 읽어볼게요. 그 9월엔 레닌그라드 모스크바를 육박했고 10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군의 진격도 워낙 강대한 영토를 가진 소련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지 못했고 독일군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그 어느 쪽도 점령하지 못한 채 나폴레옹의 대 군대를 결멸시킨 동장군을 맞이하게 됐다. 자, 미국은 이제 고립주의 경향이 그 밑바닥에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독일의 폴란드 진격에 대해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더구나 고군분투하고 영국마저도 굴복한 경우 유럽은 완전히 나치스 독일과 공산주의 소련 지배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곧 다음 목표가 이제 미국이 될 거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할 걸 생각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론을 뒷받침받은 루즈벨트는 군수공업을 급격히 확장시켜 미국을 이른바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1940년 6월부터 미국은 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3월 무기대여법을 제정해서 영국을 유시한 축축국을 사오는 모든 국가들을 단순히 군수뿐만 아니라 식료품까지 공급하기 시작했다. 자, 이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영국뿐만 아니라 뒤에 소련도 지원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 무기대여법이 뭐냐면 무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영국은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무기도 이제 덩케르크에서 다 버리고 갔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철저히 미국의 루즈벨트 편지 쓰면서 좀 도와달라고 징징댔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예 법을 만들었고 독일과 싸웠던 모든 국가들에게 무기를 대여를 해주겠다. 나중에 돈을 받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영국한테 무기를 대여를 해준 거죠.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죠.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왔어. 예.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금이 많았는데 그 금이 많았는데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영국부터 이렇게 했고 자유 프랑스군에서도 무기를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프랑스가 전쟁 중에 이제 그 금을 캐나다 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캐나다의 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 보유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돼.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게 된 거니까요. 자, 하여튼 이 무기대여법을 이제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히틀러를 자극하기 충분한 것이었으나 그는 미국과의 전면 대결을 될 수 있는 회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싸우면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생산력이 막강하잖아, 공업용이나. 예. 근데 회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중일 전쟁, 저기 뭐야,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수함으로써 삼국동맹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미국도 태평양 전쟁과 동시에 유럽 전선에 또 뭐 참여하게 되죠. 예. 자,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태평양 전쟁과 연합군의 승리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50번입니다.